두 번째 주제, 인도 파키스탄 웅장한 대결 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전투기는 랩터. 그렇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중에서는 제일 모양이 잘 빠진 것 같아요. F-15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굉장히 드물게 F-18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여기서 나는 어머니 러시아의 전투기를 좋아한다 해서 뭐 수호이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약간 이단아들이 있더라고. 미그 15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예 프로기 취향인 사람도 있어요.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전투기의 최고봉은 F-14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우리가 여러 나라의 전투기를 얘기를 했지만 유럽 쪽 전투기 중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전투기가 있지. 바로 라팔이라는 전투기 있죠. 진짜 이 라팔이 아니오는 이제 희대의 마방진인 건데, 이거 기억하는 사람도 약간 아재 끼가 있는 사람이야. 라팔 안 팔리는 전투기라고. 실제로 안 팔렸어요. 실제로 오랫동안 안 팔려서 저 라파라 팔렸니 아니오가 생긴 건데, 우리가 망한 테란의 대명사가 박정욱 씨라면 안 팔리는 전투기의 대명사는 이제 우리가 라팔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십몇 년 가까이 안 팔리는 전투기긴 했는데, 미국이 공교롭게도 F-35의 수출을 통제를 좀 빡세게 하면서 2020년대부터 갑자기 라팔이 잘 팔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요새는 저렇게 놀릴 수 없어요. 요새는 잘 팔리는 전투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라팔을 팔리는 전투기로 만들었냐? 1위 아랍에미리트가 80대를 샀어요. 그리고 인도가 62대를 샀, 그 다음에 이집트 55대, 인도네시아 42기, 카타르가 36기라서 중동 쪽 나라들이 보면은 좀 많이 샀지. 근데 요즘에서 이제 인도가 62기를 샀단 말이에요. 2012년에 공군용으로 구입을 했고, 2025년에 이제 함재기로 쓰려고 해군이 또 20몇 대인가? 뭐 그렇게 샀다고 해요. 인도는 러시아와 프랑스제 무기를 공군이 지금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라팔이 최근에 발렸다는 뉴스가 있었지. 잠무 카슈미르 카라코람 산맥 쪽에 있는 굉장히 황량한 지대인데, 파키스탄과 인도가 계속 영토 분쟁이 있던 곳이었어요. 2025년 5월 7일날 파키스탄령 잠무 카슈미르 지역을 인도 공군이 공습을 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쪽에서는 중국제 J-10C 전투기가 출격을 했고, 인도 공군에서는 프랑스제 라팔 DEH 버전이 출격을 해서 한판 붙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라팔이 발렸어. 파키스탄군의 주장으로는 5대를 격추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한 대의 격추는 정말 확실한 걸로. 이거는 보면 너무 훤하지. 여기 프랑스 국기 보이죠? 그리고 몇 대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스 측 고위 관계자도 라팔이 격추가 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굉장한 굴욕을 겪었단 말이에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라팔은 4.5세대고 J-10C는 4세대 전투기라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런 체급 차이가 있는데 라팔이 J-10한테 격추를 당했다라는 거는 조금 민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J-10C는 2022년에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의 라팔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한 기체가 맞아. 근데 문제는 저 J-10은 사실 막 그렇게 의미 있는 실전 경험이 없어요. 이번이 거의 처음인데 라팔을 때려잡은 거고, 라팔은 J-10C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실전 경력과 운용 경험이 있는 기체죠. 실제로 2011년에 리비아 내전을 할 때 리비아 공군기를 격추한 실적, 저게 라팔의 격추 실적으로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ISIL을 지속적으로 공습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저건 다 라팔의 그 전과로 지금 인정이 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십몇 년 전부터 프랑스 공군이 적극적으로 굴렸고, 그로 인해서 운용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미 많이 쌓여있는 기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프랑스 공군이 하는 걸 봤으면 인도군도 그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원조는 이 전투기를 이렇게 굴리는거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기체의 체급 차이가 아닌 일종의 뭐 전략, 정보, 훈련도 등의 그런 격차가 있었다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제 뭐 라팔이 발렸다기보다는 인도 공군이 발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파키스탄 공군은 인도 공군의 라팔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대는 아예 파키스탄 영토가 아니라 인도 영토 내에서 발견된 걸로 알려졌다라는 거야. 그럼 이 말 뉴스는 뭐냐? 인도 영공에서 미사일로 파키스탄을 공격한 거야.
근데 그게 공격하자마자 발각을 당해서 파키스탄 쪽에서 반격을 해서 자기네 나라 영공에서 격추를 당했다라는 거지. 제가 파키스탄 공군의 이제 브리핑을 들어보니 실제로 인도 공군의 전투기들이 이제 특정 구역에 모이는 걸 확인한 파키스탄 공군이 아예 대기를 타고 있다가 자국 공군의 전투기를 싹 다 스크램블을 시켜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쪽에 쏘는 걸 확인하자마자 그냥 바로 위치 파악하고 미사일로 다 반격을 해서 그 중에 몇 대를 격추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인도 공군은 이미 떠서 모이는 순간 파키스탄의 컴셋에 다 이미 스캔 다 떠지고 있었다라는 거지. 이미 저쪽에서 날라오고 있는 게 다 컴셋 떠져 있으니까 이쪽에서 미사일 쏘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공군의 전자전 수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났다. 인도군이 방심을 했다라고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파키스탄 공군은 다소에서 만든 DA-20 전자전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저 다소가 라팔 만든 회사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제긴 한데 이제 GDK-03 공중조이거복 관제기 등을 파키스탄 공군이 보유하고 굉장히 잘 굴리고 있다. 뭐라는 이런 얘기인 거고,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공군 통신을 이미 죄다 감청을 하고 있었대요. 죄다 감청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5대를 격추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냥 자기네들이 뻥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도 공군 통신 다 감청해서 한 얘기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뭐 결국 통신보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인도군이 이런 거만 잘하는 군대, 요거 되게 유명하잖아, 이 오토바이 짤, 이런 거만 잘하는 군대라는 오해가 좀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인도군 고유의 퍼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군 수준은 아닌데 이번 전쟁에서는 무능함을 노출했다라는 건데, 왜 자꾸 이런 무능함을 노출하는가? 이게 인도군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과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어떤 경험이 있냐면 군부의 쿠데타 경험이 다 있어요. 다 있어. 태국도 있고, 미얀마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인도네시아도 있고, 한국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인도는 건국 시점부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를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는 군대의 힘을 정치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견제 수단을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 군의 전투력이 약해지는 결과로 온 것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인도는 아직까지 카스트가 너무 공고한 사회인 거예요. 그리고 종교도 힌두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는데 이 둘이 대립이 워낙 심각하지. 그래서 민족도 많고 종교도 많고 신분도 있어서 군대는 하나로 뭉쳐야 잘 싸울 수가 있잖아. 근데 인도군은 그 구성원들이 너무 각각의 계층, 종교, 지역, 민족으로 찢어져 있어서 군에 일어나가 일단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쿠데타 얘기했잖아요. 쿠데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정규군의 역할을 몇 개 좀 찢어가지고 준군사 조직한테 나눠줬어요. 우리나라는 무력을 보유한 집단은 사실 대한민국 국군이 거의 유일하잖아요. 유의미한 무력을 보유한 집단은. 그쵸? 근데 인도는 준군사 조직이 10개고 100만 명이야. 제가 뉴스에서 본 건데 인도 정규군 숫자가 14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준군사 조직이 10개고 그 병력이 100만 명이야. 그래서 인도는 정규군 역할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인도군은 또 군대의 존재 이유가 전투에서 승리하는 군대가 아니라 약간 좋은 일자리가 된. 인도는 모병제를 운용을 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 모병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병력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군인에 대한 처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이라는 인식이 생겨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가려고 몰리는데, 문제는 그 좋은 처우를 이제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부담이 되더라도. 그래서 인도군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군인 급여 플러스 연금 지출이 국방부 전체 지출의 60%예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 다른 자료보다 더 심각한 자료도 봤는데, 그 각 나라의 군인 연금 수급자 대 현역 복무 비율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인도는 군인 연금 수급자 대 현역 복무 비율이 1.7대 1이에요. 군인 연금을 받는 사람 숫자가 복무하는 사람의 170%예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나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4년짜리 단기 복무를 도입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당 지지율이 완전 꼬라 박아버렸어. 왜냐면 이미 인도는 아직도 가난한 나라라서 군대를 가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4년짜리 단기 복무로 우리 들어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여론이 생성이 됐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제발 장기 복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래서 인도군이 군 현대화도 어렵고요. 신형 무기를 개발해도 다 개판이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요. 그래서 뭐 진짜 핵전쟁 각이냐 잘 모르겠어요. 둘 다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망설임이 발생을 해서 전쟁을 안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분쟁이 격화될 위험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2019년에 전투기 공습하러 갔다가 추락해가지고 조종 두드려 맞고, 근데 그때 이제 집권을 했던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도 인민당은 오히려 선거에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애국주의가 발생을 하면서 힌두교 애국주의를 기본 바탕 이념으로 하는 모디 총리의 인도 인민당은 선거에서 오히려 득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때 그 인도 인민당이 주도하는 국민민주동맹이라는 교섭단체가 하원 의석을 60%를 먹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얼마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299석인가 그렇잖아요. 300석 60%는 180석.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갖고 있는 것도 엄청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60%가 안 돼요. 저긴 60%를 먹은 거야. 엄청난 거죠. 근데 지금 모디 총리랑 여당은 24년 총선에서 의석수가 되게 많이 감소했고 야당이 많이 치고 올라와서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문제는 19년에는 전투기 떨어지고 바로 총선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다음 총선까지 아직 4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쟁을 해서 진 걸로 약간 애국주의를 일으키기도 쉽지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모디 총리 본인의 성향 자체가 힌두교 극단주의, 권위주의랑 가까워요. 프리덤 하우스인가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자유지수를 뽑아요. 우리나라가 82점인데 인도는 63점밖에 안 돼요. 원래는 선거로 정부를 뽑는 나라 중에서는 헝가리가 제일 권위적인 국가라고 그러거든요. 저기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좀 되게 권위주의적이라서. 근데 인도가 추월했어. 그래서 인도는 지금 의미 있는 민주주의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 중에서는 제일 독재로 갈 위험이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도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모디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저런 성향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저강도 분쟁에서 계속 패하게 되면 깜짝 카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핵 공개의 가능성은 물론 거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도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주시해서 지켜봐야 된다. 뭐 라는 이제 얘기를 좀 오늘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와중에 백악관은 또 일종의 난맥상을 드러냈죠. 벤스 부통령이 인도 파키스탄 분쟁 불개입하겠다고 했어요.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근데 문제는 대통령은 자기는 개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통령은 개입을 안 하겠다고 한 거지. 얘네는 서로 대화를 안 하나? 얘네 혹시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꼭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저기 뭐 한국 언론이 뭐 왜곡을 해서 그런 거지 사이 되게 좋고 뭐 아니 뭐 알겠는데 그럴 거면 말이 저렇게 다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제 잠깐 됐던 그 휴전 여기서 보면은 영어인데 미국이 중재해가지고 휴전했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미국이 중재해서 인도 파키스탄이 휴전했다고 누가 얘기했냐? 트럼프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 뭐야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쟤네는 서로 대화를 안 해? 번외편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오늘 얘기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궁금해. 그때 라팔은 왜 안 팔렸는가? 우리나라 그때 옛날에 F15랑 라팔 들어와가지고 경쟁했잖아. 그때 다쏘가 제 기억으로는 진짜로 마케팅을 공들여서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약간 그 라팔 바들이 되게 양산이 됐어가지고 그때 진짜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F15 바랑 라팔 바들은 진짜 박 터지게 싸웠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2년에 에펙스 사업 때문에 한 거잖아. 근데 2002년이 미군 장갑차에 중학생 2명이 이제 교통사고로 죽는 바람에 막 반미 감정이 장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라팔 바들은 니들은 무슨 뭐 반민족 친미주의자 뭐 어쩌고저쩌고 전투기를 사는데 그냥 더 성능 좋은 걸 사면 되지 뭐. 맞아, 그때 그 뭐야 버킹 USA 노래 나오고 아무튼 옛날 일이죠. 20년 더 전 일이야. 사실 그때 논쟁이 되게 빡셌기 때문에 라팔과 F15가 되게 대등한 경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팔은 저 때도 발렸어요. 저 때도 왜 발렸냐면은 일단은 지금의 라팔은 다목적 수행이 가능해요. 4.5세대 멀티롤 전투기가 뭐냐. 근데 저 때 라팔은 다쏘가 급해서 만들다 만 거 들고 왔어요. 공대공 기능만 갖춘 전투였어. 그래서 그때 다쏘사가 어떻게 제의를 했냐면 자 일단 공대공 기능만 갖춘 전투기를 팔게. 그리고
추가로 들여오면서 한국과 프랑스가 합동해서 라파를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F-15는 그때 이미 완제품이었어요. 이미 F-15에게 그때 스펙상으로 너무 밀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당시에 대한민국 공군이 F-15를 왜 도입을 하려고 그랬냐면은 F-4 팬텀이 우리나라 공군 주력 기체였어요. F-4 팬텀이 베트남전 때 미공군 기체였는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까지 쓰고 있었던 거야. 근데 저 F-4 팬텀을 대체를 당장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만들다 만 전투기를 일단 도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쏘나가지고 개발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던 거야. 실제로 F4 팬텀은 전폭기예요. 우리가 실제로 도입한 F-15K도 전폭기 버전인 F-15E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F-15K로 우리가 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전투기에 미사일을 장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사일이 당시 대부분 거의 미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라팔을 들여오게 되면 그 미사일을 라팔 무기체계 안에 통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통합을 시켜줄 때 사실 미사일이 미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미국이 자기네 물건도 안 사고 프랑스 물건 사가지고 저기 죄송한데 형님 요거 끼는 것만 좀 더 그럼 미국이 그거 해주겠냐고. 비협조적으로 당연히 나왔겠죠.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다쏘사가 마케팅비만 많이 쓰고 입찰을 안 해서 앞으로 한국에는 입주도 안 하겠다. 뭐 그러고 엄포를 놨었다는 소문이 인터넷에서 좀 떠돌았어요. 떠돌았는데 2011년에 정찰기로 개조한 항공기 2대 팔았습니다. 아니 장사꾼이 뭐 입찰 한번 떨어졌다고 어떻게 그 나라에 팔아?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데 카슈미르 지방이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되게 굉장히 그 아름다운 지방이에 근데 이제 그런 아름다운 땅에서 이렇게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뭐 저도 이제 분단국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굉장히 뭐 묵은 감정도 많고 뭐 그런 나라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좀 아무튼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해봤고요. 이번 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는 행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